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세법 시간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55번부터 볼게요. 소득세법 영리내국법인의 주 A 대표이사인 거주자 갑은 2024년 12월 30일 주 A를 퇴사하였다. 갑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2억 원일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갑의 소득법상 퇴직 금액은 단임원 총급여 근무소득은 근무기간은 소득법상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 소득은 없음.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 요점이 뭐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요점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 대표이사잖아요. 대표이사는 임원이니까, 임원은 저희가 뉴스에서 볼 때 보면은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이 왜 이게 나오냐면, 퇴직금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아서 그 해에 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소득 과세가 한 번에 누적돼서 한 번에 높은 세율로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과세를 받는 퇴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소득세를 퇴직금으로 했을 때는 연분연수법이라서 토지 금액을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 매기는 걸로 해서 소득세 과세를 퇴직금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을 많이 줘도 그런 제한이 없는데, 퇴직금 아니고 퇴직금을 안 보면은 그냥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은 그냥 당연 연도에 다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임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임원이고 하니까 회사에 대해 금액에 대해서 그런 거를 주고 하는 거에서 약간 유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세법상 한도를 정해서 임원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산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계산할 때 이거 한번 보시면은, 근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니까 이게 다 임원일 때고, 근데 기준일이 있어요. 원래 2020년 1월 1일 밑으로는 퇴직금이 3배 계산할 수 있는 거에 3배까지 인정을 해줬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줄어가지고 2배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인정한 2020년 1월 1일부터 줄은 거죠. 그거를 해가지고 한번 계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2024년 12월 31일, 근데 2020년 기준일이 줄은 게 2020년 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20년 1월 1일 전을 구한 이 기준으로 전년 3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3년도 있죠. 이 연평균 환산액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해서 아까 말씀하신 3배치를 계산하는 건데, 1년치 급여가 그 사람이 연평균 계산해서 3년치 계산에 9,00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9,000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달치로 이게 변경해 주는 건데, 이게 1년치였고 한 달치로 하는데 원래 12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는 10분의 1을 해줘요. 세법상 10분의 1을 해주고 나서, 아까 이 3년이었잖아요. 이분이 근무한 2020년 이전은, 1월 1일 이전은 보시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니까 2027년, 2028년, 2029년이죠. 20년 1월 1일부터는 2배로 바꾸니까 우선 3배짜리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이라고 했는데
그냥 요식상 12분의 36개월이에요. 그럼 3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3배, 이게 3년치죠? 3년치의 퇴직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풀었으면 1년에 9,000원을 받는데 이 한 달치,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월급을 구해서 그게 월급, 한 달분이 쉽게 말해서 퇴직금인데 퇴직금에 3년 일했잖아요. 3년치를 퇴직금으로 하는데 이거의 3배까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퇴직금에. 9,000에 10분의 1이 얼마예요? 900이잖아요. 900에 3배가 얼마예요? 2,700만 원이죠. 그쵸? 2,700에 3배가 얼마예요? 8,100만 원. 그러니까 8,100만 원까지 퇴직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8천만 원. 그리고 이게 2020년 1월 1일 전 거. 그러니까 3년 일했죠. 보면은 7월 1일이니까 3년 일한 거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밑으로는 3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 퇴직금으로 원래 인정했던 그 연마다의 한 달치를, 한 사람 한 달치의 3배를 인정해 준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2020년 1월 1일 이후는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20년 1월 1일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퇴사한 날로 해서 환산한 3년치 있죠. 퇴직한 날 3년치 최근 거 1억 이거를 해서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억에 아까 말한 10분의 1이 한 달치였고, 그리고 이게 몇 년이에요? 보시면은 20년부터 하니까 1월 1일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러니까 5년이죠. 60개월이잖아요. 2년. 그리고 아까 몇 배라고 했어요? 이때부터는 2배로 줄었다고 했죠. 그러면 1억에 안 보이죠?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5배니까 5천이죠. 5천에 2배는 얼마예요? 1억이 1억. 그러니까 5년치의 퇴직금인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은 1억이고, 아까 2020년 이전에 3년치는 8,100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산한 금액이 한도예요. 퇴직금으로 보는 한도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 8,100. 1억 8,100이죠. 이 퇴직소금 그만큼 보면 1억 8,100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6번을 풀게요. 소득세법 다음에 거주자 갑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4년 귀속 금융소득에 관련 자료다. 소득세법상 2024년 금융구수에 대한 원천지수된 소득세액은 단 갑은 출장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금융소득인 소득세법상의 명령에 따른 실제 명이 확인된 것이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의 배제, 집합투자기구 및 특정 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금융근로소득의 원천징수액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특례는 신경 쓰지 말고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공익신탁이익,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 근로수업의 금융소득 있잖아요. 금융소득으로 생각하면 세율, 그러니까 분리과세된 세율로 생각하면 편해요. 1번을 보시면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공익신탁이면은 공익을 위해서 신탁하는 거나 그 사람들의 이득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과세 할 거 아니에요. 공익신탁의 이득은 비과세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없겠죠. 비과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율을 생각하면 그 분리과세나 그 소득세법 세율, 그 회사채 이자. 왜냐하면 이 분리과세 세율이나 금융
그 소득에 2천만 원까지 분리가 14%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만약 이걸로 하면은 이것만 있으면 이걸로 단위세율로 원천시효 끝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원천시효 세율인데 회사채 이자는 이자 소득이잖아요. 2천만 원까지 몇 프로예요? 1천만 원에 대해선 그 14%였죠. 금융과세 2천만 원까지는. 근데 1천만 원도 이 14%가 원천시효 세율이고 3번을 보면은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죠. 이자 이것도 보시면 3번에 1천만 원. 이 1천만 원도 1천만 원도 아까 말씀드린 이자잖아요. 이자 소득이죠. 14%. 4번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 이것도 이자 소득이죠. 그죠? 이자 소득이 정기예금 1천만 원. 이것도 14%겠죠. 그죠? 원천시효 세율이. 그리고 비영업대금 이익. 이거 자주 나오죠. 비영업대금. 그러니까 영업이 아닌 개인끼리 빌린 거나 그런 거 그렇게 영업하지 않는 사람이 이 대출 돈을 빌려줘 가지고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시효 세율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500만 원이었죠.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25%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내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이죠. 내국법인 현금 배당. 이건 뭐예요? 배당 소득이잖아요.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율 14%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계산해 보시면 이건 1천만 원에 14%니까 얼마예요? 140만 원. 이것도 140만 원. 이것도 친절하죠. 140만 원. 비영업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25%니까 125만 원. 내국병 현금에도 140만 원. 이거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685만 원이라고 딱 뜨네요. 그러면 2번이라고 보시면 이제 57번 넘어갈게요. 57번 넘어가면 소득세법 2024년 6월 1일 거주자 갑은 국내 소재 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등기자산임 15억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시점 양도 비용은 1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4억 원이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0억 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금액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갑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취소된 소유비용은 2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에는 1천만 원이다. 모두 소득세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한다. 갑은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1년 1개월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은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적용주택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틀렉 및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을 충족했고, 그러니까 거주랑 그러니까 보유의 요건,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및 부당행위 계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거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도세잖아요. 양도세.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데 거의 일반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보시면은 양도가는 요즘에 실거래가가 확인됐는데 취득가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거의 증여는 요즘에도 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법도 그렇지만 원래도 그렇지만 이게 매매 사례로 하죠. 상속도 그 매매 사례나 그런 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실거래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생겼잖아요.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30일 내로. 이게 없으면 매매 사례.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이게 실제 거래된 거고 매매 계약서상 매매 사례가 이 실거래가 거래된 내역을 추적해서 하는 그 가격이라 추정하는 거고 뭐 간주가 맞겠죠.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뭐냐면 그 예전에 나왔지만 부가세도 여러 나왔지만 그 회계 기간이나 당회계 기간 직전 회계 기간에 회계 기간이라면 6개월이죠. 부가세법상은 그 감정평가한 금액 그걸로 하는 건데 이 감정가액이 또 있으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환산가액. 환산가액이 뭐냐면 그 옛날에 보면은 토지 실거래가법이 없었을 때 그 뭐 실거래가 없으니까 취득가액이 그 신고를 뭐 구청에 그런데 안 해가지고 옛날 뭐 전산자료도 부시라고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해가지고 약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요즘에는 건설면허를 해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만 옛날에는 건축주 기용으로 해가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건축비 산정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취득가액이 그거를 계산해 주는 거를 환산해 준다고 해서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시가가 있잖아요. 기준시가 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이 양도한 금액 있죠. 이걸 곱해줘 가지고 취득가액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또 기준시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따라서 적용되기 틀려서 복잡한데 어쨌든 이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하는 건데 일반 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하시거나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축 직영공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취득가액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영공사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 환산가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유리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세법을 유리하게.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쪽으로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직접 뭐 해봐서 어쨌든 이걸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도세니까 1가구 1주택 등기자산이랑 미등기자산이 또 불이익인데 등기자산이고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이 아까 얼마나 15억이죠? 크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아까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취득가액이 불분명. 그리고 기준시가는 가가 이 취득시죠. 취득시 기준시가가 취득시가 4억이고 죄송해요. 4억 양도시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40%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40%를 아까 양도가액이죠. 15억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 그 분모는 항상 알고 싶은 걸 구하는데 이 대상이 이 기준이 이거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 딱 40%니까 15억에 40%는 얼마예요? 15억 빼면 6억이죠. 6억이 이 환산가액으로 한 그 건물 그 뭐지 이 건물 이 주택의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이고 아까 또 보시면 이 취득가액은 그렇게 하고 아까 필요경비가 있었잖아요. 이 불분명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 환산가액에 환산 취득가액이 6억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있었죠. 필요경비 아까 뭐 있었어요? 소송비용. 이
주택이 돼서 아이고, 소송 비용이 2천만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인테리어하거나 시스템 에어컨을 그냥 투애니언 같이 뛸 수 있는 거면 안 되고 이게 시스템 에어컨처럼 부착하는 거 있죠, 천장에. 그런 게 그 쉽게 말하면 하나의 아파트랑 동일 효용으로 봐서 경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자산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필요 경비 아까 양도 차익이 이 양도가액에서 이거를 빼준 거거든요. 빼주는 건데 문제는 환산 취득가액이죠. 환산 취득가액은 쉽게 말해서 채무소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아니 니들이 옛날에 건물 졌을 때만 상가주택에 다가주택. 아 니들이 건축지경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하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때 환산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됐는데 아니 취득가액을 이렇게 해서 높여버리면 세무서에서 세금이 적잖아요. 그런 걸 괘씸하니까 원래는 보시면은 이 경비를 이게 3천을 쳐야 되는데 3천을 안 치고 아까 이것도 아니에요. 기준시가 4억 있죠. 아까 이 기준시가가 4억이 그 주택 기준시가 이거에 3%만 해줘요. 그러니까 환산 필요 경비가 3에 얼마야? 1200이죠? 1200만 원.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산식을 보면 이건 없어지는 건데 아까 이 두 개랑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만약 이게 크면 이걸로 해줘요. 근데 필요경비의 필요경비랑 자본지출이 큰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어쨌든 이 두 개가 경비니까 6억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에 빼기 6100이 6억 1200을 빼면 이게 8억 8800이에요. 이게 원래 통상적인 어떤 거예요?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 차익에서 원래 그걸 곱하죠.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건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구하는 건데 아까 특별 공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그 특별고 적용을 했고 거주기간이 주택 보유 및 거주가 11년 10개월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그런 데는 한남더일을 짓게 한남더일이 뭐 평소 좀 큰 거는 100억이잖아요. 100억. 끝내주죠.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람들이 비과세 2년 하면 12억밖에 안 되니까 차익이 크면은 양도세 많이 나기 하지만 그런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거주해서 10년을 살면 장기 보유 특별 공개로 80%를 공제해줘요. 80%. 보유랑 거주 각각 4%씩 늘어가니까 80%. 그러니까 100억에 만약에 취득가액이 한남도에 뭐 40억에 샀는데 60억 차익이 났으면 80%를 해는 게 얼마야? 60억에 80%니까 12억이 양도 차익이네. 48억이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날아가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 좋죠.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도 80%를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렇죠? 1가구 1주택이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한 1가구 1주택을 구해줘야 돼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있죠. 12억까지 비과세. 그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5억이죠. 그쵸? 15억인데 우선 양도 차익 이걸로 우선 계산을 이게 해야 될 걸 하고 곱하기 15억에서 저희가 그 양도가에서 12억이 비과세고 그 전체에서 이 12억
비과세 부분을 뺀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빼기 12는 3억이잖아요. 15분의 3 하면 20%예요. 이게 20%. 예? 그러니까 8억 8,800에 20%만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왜 생겼냐면 장기보유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그걸 빼주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 아래가 양도, 이렇게까지 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차익은 실제 그 차익 부분이라는 거고, 이 양기부 특별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을 뺀 게 소득 금액인데, 이 전에 이 10억까지 비과세 부분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보유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들어가니까 1억 7,760만 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 차익에서 이 비과세 9억 12억이죠. 지금 12억까지 고가주택 비과세를 뺀 그 양도 차익이 1억 7,760만 원이라는 거고, 여기서 장기보유 특공제 80%를 해주는 거예요. 80%를 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80%를 제한 금액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어떤 거야지, 뭐죠? 1 마이너스 80%. 그렇죠? 100%에서 80%잖아요. 그럼 몇 프로? 20%죠. 저희는 그 양도 소득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3,552만 원이에요. 여기서 곱하기 기본 세율을 한 게, 이전에도 여기서 또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기본공제 1년에 250. 근데 여기서는 양도소득을 구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죠? 양도소득 구하고 기본공제 들어간 다음에 1년에 250 하는 거, 거기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기본 세율로 곱하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 구조예요. 우선은 이게 3,552만 원. 보면 4번 있죠? 네. 늦은 밤이니까 오늘은 59번까지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4년 귀속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관련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청지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모든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었으며 필요경비 확인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외엔 고려하지 않음. 필요경비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은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것은 계속적 누적적이면 사업이라는 건데, 일시적 우발적이니까 이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제가 해보릴게요. 아까 한번 했던 거죠. 이게 뭐지? 원청지수 세율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원청지수라는 것은, 이것도 부가세랑 약간 비슷한 건데,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있죠. 주는 사람이 그거를 그 원천징수라고 미리 거기서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그 사람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근로소득이나 그 원천징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 죄송해요. 1번 1번 계약의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주 주택지체 상금 원천징수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원천징수 금액은 아까 말씀해서 금액에 빼기 경비율 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율 하면 이게 나오겠죠. 원천징수 금액이. 이걸 구하라는 건데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1번이 뭐예요? 지체상금. 저번에 나왔었죠. 1,000만 원. 이 경비가 뭐예요? 경비가 80%였죠? 그렇죠? 80%였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구할 건 1 마이너스
100%에서 80%를 뺀 금액이죠. 나머지 금액이 과세, 거기서 기타 소득 금액, 그,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러면 20%, 그러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의 원천지수 세율은 20%, 20%. 네. 그리고 2번. 영어권 기계장치를 양도하면 대가. 영어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영어권은 사업하는 사람들 항상 넘기고 갔잖아요. 그게 영어권이에요. 저희는 그 경비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 60%로 경비를 쳐줘. 그럼 40%죠? 500에 40%가 얼마야?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 원에 여기도 원천지수율이 20%예요. 3번. 이것도 많이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제4조의 공익사업 관련해 지상권 설정하고 발생한 소득. 예? 이것도 나왔죠. 지상권. 공익사업 지상권. 이거는 얼마야? 300만 원. 잘 안 보이시죠? 공익사업 지상권 300만 원인데 여기서 전에 말씀드린 1마에서 저희는 경비율 뺀 걸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60%가 3, 6에 18이에요. 그러니까 140만 원인데 3, 6에 18이구나. 그럼 120만 원이죠. 네, 120만 원에서도 여기도 20%. 그리고 4번을 볼까요? 4번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이것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해약하는 거예요. 특히 그 매도인이 해약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약한 경우는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원천지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받을 때 그때 징수해서 국가에 신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받았잖아요.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매수인이 뭐 해약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때는 매도인이 원천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게 됐으니 이미 받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지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20%는 얼마예요? 40만 원. 220% 40만 원. 120에 20%가 얼마예요? 24만 원. 계산하면 얼마죠? 80, 100, 4만 원이죠. 네. 여기서 구하는 104만 원. 네. 재밌죠? 또 풀어봐야 될까요? 또? 어쨌든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